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내년 우리나라 증시의 2700포인트를 전망하시는 백두산 각도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 아, 전망이 그렇습니다. 약간 발을 빼시는 네. 아. 워낙 많이 틀려가지고 예. 계속 틀리니까 별로 그런 걸 전망하고 싶지가 않아. 음. 네. 근데 어쨌든 뭐 충분히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걸 여쭤볼 거냐면 네. 각도기님께서 음. 2700포인트를 간다면 네. 이런 섹터, 네. 이런 산업들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산업들과 그 예. 이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2700을 가기 위해서 음. 가야 되는 산업 한 두 가지 정도만 네.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뭐 반도체 산업이 잘 간다면 지수는 굉장히 잘 가겠죠. 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부각이 되었던 2차 전지 네. 이쪽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핸드폰 업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네 가지를 본다 맞죠? 옛날에 네. 뭐 이렇게 석유, 화학, 네. 그다음에 배 만드는 거, 뭐 그런 네. 종목이었는데 이제 그런 차화정 옛날에.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핸드폰, 반도체, 네. 2차 전지, 2차 그다음에 전지 자동차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돈이 너무 러쉬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그 못 가던 주식이 갈 수 있어요. 자산주 같은 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자산주는 지금 자산주는 은행이나 이런 쪽이 자산주예요. 워낙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통업체들, 네. 유통업체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거의 바닥을 쳤거든요, 지금쯤. 네. 그래서 오히려 4, 4분기 끝 무렵, 그러니까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유통업체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좀, 왜냐면 올해 너무 크게 얻어맞았거든요, 유통업체들이. 그래서 주가가 모두 다 바닥이에요. 저도 같이 얻어맞은 적이 있어갖고요. 웬만하면 안 쳐다보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쪽 전문이시니까. 전문은 아니고 아무튼 근데 지금 보시면 광군제 시작되면서부터 유통업체들의 상황들이 좀 달라져서 유통업 턴어라운드를 가장 세게 만약에 내년도에 할 수 있다면 그쪽 업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확실하게 이번 겨울 시즌을 지나고 나서 잠재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가 많이 되니까 또 그 얘기 안 나오는데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맞으니까 효과가 좀 일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유통업체들이 한풀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과연 백신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 포인트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업종이 생길 수 있는 것이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 이런 쪽은 지금 다 망하게 생겼거든. 진짜 싸그리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망하는 회사가 살아남으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한계 기업들은 다 망할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이렇게 되면은 회복이 되더라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항공업체들이 살아남은 항공업체들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은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워낙 강세였으니까 항공업체 같은 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날아가야죠. 날라가야죠. 네. 지금 100원 가까이 지금 네. 원화가 강세가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질 수 있고 유통업체들도 원화 베이스잖아요. 장사를 원화 베이스로 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진짜 정말 좋아진다면 이제 그런 두 개의 섹터를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반도체 또 2차 전지 산업이 그래도 메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 현재로서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 지금 하이닉스의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2분기에 디램이 과부족 상태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의 IR을 그동안에 가보면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얘기 듣기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보수적이었던 이유는 옛날에 한번 망할 뻔해서 그런 건가요? 근데 항상 IR에서 기대감을 낮춰놓고 잘 발표하면 좋잖아요. 제가 하이닉스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500원이었을 때 제가 봤거든요. 야, 이거 500원짜리? 당구 한 게임 치고 사면 되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항상 지금도 그런 주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 산업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회사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죠. 투자를 하려면 뭐 전공정, 후공정도 있고 거기에 또 그렇죠. 뭐 납품하는 회사들, 또 설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개인단에서 그걸 반도체를 공부할 때 네. 어떤 순서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음.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사람 다 몰라요. 반도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좀 어렵고 잘 안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대로 알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큰 흐름만 잡아드릴게요. 네네. 큰 흐름만. 자, 반도체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도체가 뭔가요? 전류를 흘려서 거기 그거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큰 한국의 반도체는 일단 메모리예요. 메모리고 한국의 업체들이 지금 거의 다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빼면 석권을 한 상황이니까 메모리는 한국이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메모리 외에 큰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장은 이게 훨씬 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텔, AMD, 퀄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이버라이제이션 상황들이 오면서 완전히 여기가 이제 얘네들의 세상이 된 거지. 얘네들의 세상. 일단 그렇게 두 개 나누고요. 네.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드는 게 있고 설계하는 게 있고 그래서 설계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장은 안 갖고 있는 애들이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AMD 이런 회사죠. 엔비디아 이런 회사를 그림을 그려놓고 남한테 맡겨요. 근데 이거 제조만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가 대만의 TSMC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만드는 애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만들어요. 만드는데 메모리는 자기네가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좀 띄워놓고 생각해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드는 회사들인데 대표가 TSMC, 삼성전자, 그다음에 UMC, SMIC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일컬어 우리는 이거 대장간에서 뻥뻥뻥 때리면서 만든다 그래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회사를 중심으로 또 여러 회사가 붙어 있는데 이 파운드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는 전공정이 있고요. 그림을 그려서 새기는 전공정이 있어요. 어디서 새기냐면 웨이퍼에다 새기는 전공정이 있고 여기 그러니까 동그란 판에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한 달씩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메모리 쪽 얘기인데 그리고 판가 도포하고 또 그리고 또 도포하고 또 그리고 또 도포하고 그래서 고층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미세 구조로.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고 그 판때기에 그려진 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어디다 꼽는 이거를 만드는 걸 후공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에 같이 붙어 있는 회사들, 후공정에 같이 붙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투자를 하는 거냐면 전공정 또는 후공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되어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은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큰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 회사가 하는 건 사실 전공정. 왜냐면 후공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난이도가 높은 게 이렇게 이게 이제 석영판이잖아요. 모래로 만든 인곳을 잘라서 웨이퍼로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챔버라는 이 룸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 룸에 들어가서 이걸 그리는 거는 그 회사만의 노하우예요. 그게 엄청난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컬어 레시피를 짜서 넣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노광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노광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다음 그린 다음에 그 도포한 것들을 일부러 씻어내서 그려진 것만 남겨야 되니까 그걸 식각을 하고 이걸 또 여러 번 바퀴 돌리고 이런 건데 거기에 들어갈 때 식각을 할 때 어떤 화학액을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떤 온도로 할 것이냐 어떻게 화학액을 섞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거기만의 레시피예요. 거의 손맛에 가까운 그렇죠.
손맛에 예. 가까운 거예요. 그 이제 반도체 투자에 있어갖고 이렇게 제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잘 모르면 하이닉스나 그냥 삼성전자 네. 퓨어하게 이 두 회사를 네. 둘 중에 하나 더 좋아 보이는 걸 사서 일단 공부해 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그런 들거든요. 것도 방법이죠. 그런 네. 방법이고 사실은 그 밑단으로 내려가서 공부하는 건 사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 그냥 차라리 대응좀 해라. 정말 어려워요. 응. 어렵고 또 그 업체가 뭐 한 군데에서만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하지 않고 또 여러 군데도 있고 이래서 네. 독점 납품이라고 해서 막 주식 올랐다가 야 다른 데서도 들어온대 이러면 또 막 주식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그런 그렇죠. 일도 왜냐하면 굉장히 한 군데하고 많더라고요.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얘네한테 더 많은 물량을 줬다. 다음엔 저기한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개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대형 업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중견 중소형 업체들은 전문가들 영역인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내년도에 맞아 들어간다면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딱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도체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2016년 이래로 D램 쪽에 그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안 했어요.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몇 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재고 사이클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거는 재고 사이클이 2주 언더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게는 4주, 6주, 8주 이랬는데 2주 언더면 상당히 타이트해진 거죠.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설비 증설을 안 하는데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뭐 반도체를 갑자기 썼다 안 썼다가 아니고 얼만큼 더 많이 쓸 거냐 덜 많이 쓸 거냐 이 정도의 차이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폭증했었는데 메모리 가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디램 가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설비 증설을 안 하고 있다가 몇 년을 간 건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공급 부족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뭐라고 얘기했어? 디램이라고 얘기했잖아. 낸드가 아니고 디램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디램을 만들 때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찾죠.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 뭐 레포트 보시는 것도 좋고 막 좋은데 일단 큰 단위에서 네. 그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거면 D램에 관계된 회사. 그러니까 나는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볼 거야. 이러면 이제 D램에 관련된 회사를 좀 많이 공부해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익률 높이는 데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뭐 그런 건 저희한테 맡기셔도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큰 주식만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요. 그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진짜 머리에 지납니다. 정말 하는 일이 굉장히 회사 안에서 서로 남남이야. 예. 삼성 회사 안에서 삼성 그룹 안에서 전자와 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외 다 후자. 정말 그리고 그 전자 안에서도 그렇죠. 와 이렇게 나뉜다. 그럼요. 서로 다 남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막 야, 너는 PS 보너스 많이 받았다며 이러면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 부서 아니야 막 이런 부서가 아니고 거의 회사 수준이지.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반도체가 그래도 이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제 완전 오지였던 5G 장비도 완전 오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 컸죠. 예, 많이 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뭐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반도체를 이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뭐 우선주까지 합쳐 한 400조 가까이 되는 회사니까 그 회사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우리나라 회사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인데요. 이 2차 전지도 사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뭐냐면 2차 전지 하는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을 이제 주식에서 이제 끌어다 이제 그래서 사업은 참 잘 되고 있다. 그건 인정.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코피 터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그건 맞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2차 전지는 2차 전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정리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 전기차 없었나? 있었죠.
근데 왜 그때는 2차 전지 회사들이 미정 하다가 갑자기 증설을 많이 하나? 확실한 주포 손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기차를 만들면 돈이 남을까요? 안 남아요. 다 손해야. 근데 해야 되니까 구색 맞추기를 하는 거지. 아시잖아요. 뭐 그죠? 환경 규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오래 파는 게 돈이 제일 많이 예. 남아요. 그러니까 찍었던 설계해가지고 한번 그렇죠. 막 5천억 넣어가지고 찍어놨는데 처음 2, 3년은 이제 감가 생각하면서 이제 뽑아내는 건데 예를 들어 이게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대로 또 만들어. 떼돈이에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전기차에 대한 큰 메리트는 없었겠죠. 그냥 그렇죠. 환경 규제를 조금 네네. 이렇게 네. 피하는 방법? 그렇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테슬라 네. 때문에 야,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뒤처지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 기준으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사이를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1%가 되는 거잖아요. 1%가 되는데 그 영역이 새롭게 진출되는 영역이고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가진 그 자동차 회사의 등장이라는 거죠. 네. 패러다임 변화예요. 이거를 적응 못하면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것 같아.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잡혀가면 우리 죽는데 근데 갑자기 빨리 피난 가야 되는데 밖이 너무 춥고 비도 오고 뭐 해서 여기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포로로 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큰 핸드폰. 큰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라고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얘네들이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가지지 않고선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규모의 경제로 가려고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로 가야 그 구매력 파워가 생기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가는 과정에 모든 단가들을 최대한 낮추면서 가고자 해요. 이게 딜레마이자 기회인 거예요. 한국의 업체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한국의 업체에서 과연 위기만 있지 기회가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 수혜주라고 했던 회사들이 사실 주식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이익도 그렇게 크게 못 내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단가를 엄청나게 후려친대요. 그래서 테슬라가 저런 식으로 간다면 거기에 납품하는 2차 전지 회사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일 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회사와 두 번째로 큰 2차 전지 회사가 약간 결을 달리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을 확실히 달리하죠. 네, 나는 테슬라와 같이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이 베이스로 갈 거야. 뭐 이렇게 두 회사가 분명히 지금 갈려지고 있어요. 이제 그 결과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테슬라는 우리한테 주려면 싸게 줘라고 그렇죠. 하는데 과연 한국 회사들이 거기에서 뭐 먹을 게 있을까? 그거 실력이죠. 파나소닉보다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파나소닉 발빼거든요. 지금 못 해먹겠어. 하나도 안 남아. 못 해. 안 해.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또 거기는 문화도 있어요. 놀랍도록 일본 애들은 설비 투자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산업 사이클에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20년 디플레를 오니까 애들이 투자할 줄은 몰라요. 안 할라 그래. 이건 거의 전반적으로 다 사회 전체가 그래요. 이 디플레가 무섭다는 건 저는 일본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데 20년 디플레를 당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비 투자 안 하려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지르고 새거 좋아하고 지르잖아. 일단 그래? 돼? 가능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최근에 못 가지만 갔을 때 약간 회색빛, 잿빛 느낌이 많이 났던 게 페인트 색깔이 다 페인트 우리나라 같았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새 아파트 만들고 이러잖아요. 왜 페인트 칠도 안 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어쩌면 괴를 좀 같이 할 수도 있겠다 맞죠? 투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섞였죠. 한 번 만들면 튼튼하게 오래 만드니까. 걔네 그 시멘트 양생이 저는 도로를 자전거로 타면서 저는 그 어디야 오사카부터 나라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거기서 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정말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왜 그럴까 봤더니 콘크리트 양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 도로도 안 파졌. 우리나라 도로 되게 잘 파지는데. 이 콘크리트 양생이 이게 빛이 나. 이게 이렇게 블럭인데 시멘트 블럭이 막 빛이 나더라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니까 바꿀 이유가 없겠구나. 잘 안 바꾸는구나. 애들이 그래서 구닥다리로 가는구나. 진짜 구닥다리더라고요. 크라운 자동차가 오사카의 주력 택시예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 타던 차거든 그거. 난 너무 충격 먹었어. 그 어머니가 딴 거 같은 걸로 시트하고 야 일본 진짜 대단한 나라다. 라는 느꼈는데 또 하나 더불어서 그건 이제 이 기본적인 네. 이제 성향도 그렇지만 20년 밑으로 꼬라 박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뭔가를 안 하려 그래. 그 이제 일본 파나소닉이 그렇고 CATL은 굉장히 뭐요? 네. 우리나라 LG보다도 훨씬 더 밸류를 네네. 많이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디스플레이처럼 네.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산업도 결국은 규모의 경제 돈 앞에서 네.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죠. 네. 당장은 막 증설해야 되고 납품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갖고 네. 반도체 이외에 2차 전지도 결국 규모의 경제를 가면 중국한테 먹히는 거 아닌가? 네.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두려움도 있거든요. 반도체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전지 기술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측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핵심적인 기술은 수율을 얼마나 빨리 안정시키고 올리느냐가 그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모두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1번 얘기하다 까먹는 바람에 S 회사는 제가 보기엔 테슬라하고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네는 지금 수익성 중심이고 유럽차에다 팔아먹겠다고 거기에만 팔아먹어도 2배 증설은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엘모 회사 같은 경우는 점유율로 수위를 차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2020년에 나타났던 사건은 뭐냐면 테슬라는 흑자를 잘 못 내는데 L 회사는 흑자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한다. 공정 기술이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베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온 건 지난번에 나왔을 때 100기가에서 120기가까지 증설을 하겠다고 할 때 그 20기가는 원통형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말했던 내용으로 봐서는 그 원통형은 테슬라의 신형 원통형인 4680 똥땡이. 네, 똥땡이 그거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린 테슬라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L모사가 가는 길과 S모사가 가는 길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3단 K모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지금 하고 또 다른 S. 예, 또 다른 네. S죠. 네. 그 회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아직은 너무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비중이 너무 미약한가요? 아니요. 그 회사는 그걸 키우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개념은 아닌데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모빌리티를 안착하기 위해서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전기차를 선택한 거일 뿐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네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당히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저희가 오후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얘네가 사업용을 어떻게 키우냐면 이 모빌리티라는 거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보험도 하고 막. 그렇죠. 네. 보험하고 그다음 이제 통신이에요, 통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내구재 중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하는 거는 자동차 모빌리티잖아요. 근데 이걸 중심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애플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새롭게 잡았을 때의 규모의 경제는 어마무시한 파급 효과들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로 붙이는 건데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이걸 뺏기기 시작하면 이제 전부 다 뺏기겠는 거지. 그 자동차의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하청업체가 되는 거야. 얘네한테 설계도 받아가지고 하청해가지고 얘네는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쓰는 완전 하청업체. 파운드리. 자동차 파운드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야 독일의 그 폭스바겐은 진짜 자동차 파운드리 되게 생기는 상황이거든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나오니까 덕분에 우리들의 계산은 투자자의 계산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은 당연히 커질 거죠. 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전기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예상을 하니까 어찌 되었거나 지금 자리 잡은 업체들이 앞으로 우후죽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금호의 경제니까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는 없어서 예. 기존에 있는 애들이 투자를 계속하면서 커지면서 시장을 확대시켜 갈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장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공장을 증설할 때 그렇죠. 장비가 필요하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가 필요하고 그렇죠. 부품을 계속 납품하는 그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L모사에도 들어가고 S모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그런 회사가 있죠. 제가 작년에 2020년에 가장 재미를 본 기업이 바로 그 기업인데 일본 회사들 걸 썼는데 그걸 대체했어요. 국산으로. 3사 다 들어가요. 그런 회사 되게 좋았죠.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장비 회사도 있고 네. 뭐 소재 회사도 있고 요즘은 또 양념이라 그래서 그 첨가제 하는 회사도 또 막 있고 이미 그 주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 2차 전지 계속 커지고 다 알겠어. 근데 이미 주식이 이렇게 비싼데 그건 찾아야죠. 안 비싼 걸 찾아야죠. 네. 안 비싼 게 있긴 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네. 이 시장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비싸 보이는 회사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장비 시장이 먼저 끝납니다. 예, 맞죠. 장비 시장이 항상 먼저 끝나는데 저희들 예상 2023년도 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장비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2025년도부터는 증설이 가열차게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증설은 끝나더라도 계속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소재도 납품하는 회사는 계속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위가 저희 말하는 CR 단가 인하는 계속 맞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규모의 경제를 만든 애들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어찌됐든 한 3년 이상은 계속 투자, 증설도 할 수밖에 없고 납품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그냥 혼자 드는 생각에 그래 뭐 한 회사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두 회사 아니면 세 회사에 다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산업도 업다운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타이밍을 잡는 건 아니지만 많이 비싸다 그러면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유용한 투자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주식 골라서 사시는 게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유일한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러니까 희망을 좀 이제 섞어서 애국심을 좀 넣어서 보면 가능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 수소차 이쪽으로 워낙 말도 많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는 모빌리티 회사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가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 사실 2020년 업종 중에서 제일 좋게 봤던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IRP에 자동차를 넣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좋았죠. 엄청 좋았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신형차 한번 타보셨습니까? GV 이런 거 타보셨어요? 좋더라고요. 실내는 뭐 수입차 못지않은 게 아니고요. 수입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새 차를 타서 그런지 동력 성능이 너무너무 좋고 저도 몰아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출력이 실제로 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노사 관계도 예전보다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자기네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건 정말 필요한 건데 전기차에서 계속 5위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변화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서 이 한국의 까다로운 소비자들 덕분에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를 발돋움하는구나. 우리 조금만 잘못하면 난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난타나요, 난타. 막 이 썩을 놈의 회사 막 이러면서 자국 브랜드를 그렇게 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정말 실력이 좋아지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단기간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주가는 많이 올라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익이 더 증가해줘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이익이 더 증가해준다면 오케이 되겠죠.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자동차를 팔아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네. 이번에는 뭐 워낙 그걸 그 세타 엔진에 대해서 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아버려갖고 진짜 야 평소에 쌓던 거에 몇 배를 한꺼번에 그거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없애 녹인 거지. 그러면 그건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돈 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거예요. 이거는. 네. 제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목욕을 크게 하고 싶으면 네. 나 투자하기 전에 하던가. 아니 왜 나 투자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제가 투자했다고 여쭤본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럼요. 자동차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자동차 산업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는 앞서 말했던 업종과는 좀 반대예요. 밸류체인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마진이 가보면 1조 하는데 200억 이익 나오고요. 1% 2%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진짜 한때는 정말 야 2조 매출 나는데 야 이거 1%만 영업이익 올라가면 이거 주가 이거 막 거저 막 이랬는데 절대로 안 올리죠. 어렵더라고요. 절대로 안 올리죠.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완성차 쪽이 자동차는 투자하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이. 네. 이제 대략적으로 2021년이죠. 2021년에 좋아질 것 같은 이제 뭐 산업 섹터군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시간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거기에 또 이제 저희들이 미처 못 나눴던 그 밑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왜 이렇게 좀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고 그랬는데 사계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옷을 만드는 회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팔 수 있고 자동차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할 수 있어서 내구성도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워낙 또 까다롭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핸드폰도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작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는 우리나라 안 돼.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그래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 국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사계절이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분명히 투자를 함에 있어 갖고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도기님도 그런 우리나라의 이 시장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을 발견할 수 있는지 꾸준하게 이야기 나누고 시장의 소음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